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립니다. 최대행과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헌재 선고 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습니다. 관행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한 달 만인 오늘 그 결론을 내립니다.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별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거다, 또 수용해야 된다, 이런 정도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각하 선고가 마땅하고 위헌적 인용을 할 경우에도 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 한쪽은 반발이 예상돼 전국이 또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 차원의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 투톱의 방문인데다 여당 중진들의 접견도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도 함께 면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아닌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적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오늘 접견은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용산 참모진 접견에 이은 정치권의 두 번째 면회입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 등이 이번 주 별도 접견을 추진 중입니다. 당 지도부가 잇따라 윤 대통령 면회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남동 관저도 찾아가지 않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두었는데 여전히 계엄 사태에 부정적인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에게 민심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연휴 끝나자마자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모두 분주한데요. 이렇게 단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이 빼곡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재가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를 내리고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국회 비상계엄 특위가 구치소를 찾아서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 오늘부터 윤 대통령 재판이 없는 날에는 접견 일정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가 일단
접견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접견 일정이 꽤 차 있다고 하는데 이 금요일부터 이렇게 친윤계 의원들도 접견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월 첫 주부터 주목해야 할 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겁니까? 예, 이 헌재 지금 접수된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은혁 임명권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빠르게 선고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추가 임명이 탄핵 심판의 향방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입니다. 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명이 찬성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지금은 3명만 반대를 하면 기각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이 9인 체제가 되면요, 이 최소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마 재판관 임명이 탄핵 심판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를 보면은 헌재 결론이 4대4로 나뉘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재판관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같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문영배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까지 진보 성향이 4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은 저기 왼쪽에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입니다. 이 나머지 중도 성향으로 판단되는 3명의 재판관, 이 판단이 헌재 기류와 판단,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재판관의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이 마은혁 재판관의 이 과거 판결 그리고 이력을 들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이 판사 시절에 민주당 보좌진의 국회 폭력 점거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것이나 이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등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측은 여야가 합의한 재판관 추천이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헌재 재판관들도 지난 재판에서 지난해 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은 여야가 합의되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은 기존 관행대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밀어붙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정할 것으로 보세요? 최대행 이렇게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헌재 선고 이후에 최상목 대행의 결정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최대행 이미 헌재에 여야 합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국회 의결 절차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 헌재에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대행 측은 헌재 선고가 나오면 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최대행을 또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이 관측인데요. 예. 이 민주당은 거듭되는 탄핵 추진의 지지율 하락, 이 여론 부담 등이 있고요. 이 최대행이 탄핵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도 민주당에겐 부담 요인입니다. 이 부총리는 최대행보다 오히려 민주당에 더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에선 요란한 변신술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여권 내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대선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시리즈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경 주장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하라며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 복구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이라며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시리즈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함께 밝히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외교안보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을 얘기한 데 대해 극단적 반일몰이에 골몰하더니 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라는 건가라고 반문했고
김기현 의원은 해방 이후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반미 선동을 했다며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야권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책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좀 우클릭 홍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민주당에서도 한번 다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기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다며 기본사회를 포기했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마흔역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야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각하 내지 기각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게 되면 위헌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권한대행 측에서는 본인들 위헌 판단에 맞게끔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형해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헌법 규정의 그 규정 취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게 되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신분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선출은 국회가 하고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가 형성이 돼요. 따라서 임명권이라는 것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 임명권이거든요. 만약에 헌재가 여기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모든 규정 형식, 예를 들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이거 대법원장의 이 어떤 권한을 침해한 건가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 등이 임명되는데 그럼 국무총리 제청 이후에 대통령이 장관 임명 안 하면 이것도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 건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공기업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임추위에서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이것도 위반인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 체제 전반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만약에 위헌을 판단한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따라서 헌재에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각하 내지 기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흔역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또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이건 뭐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마흔역 재판관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요. 1986년에 병장 만기 제대를 한 후에 1987년, 그러니까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이 노동운동이 급속도로 고양되는 시기에 인천 그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1987년 얘기고요. 마흔역 재판관 후보는 1997년에 판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이나 이런 과정에서 인연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1987년, 그러니까 판사 되기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부분까지 고려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이고요. 적어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이념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마흔역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어떤 정치적 주장일 뿐이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헌재가 마흔역 후보자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결정문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마흔역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한 행동이었다라고 결론이
법원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심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임명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러한 경우에도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실질적으로 위헌 위법한 행동이다라는 결정이 내렸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점, 그 부분이 아마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지금 만약에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이 좀 쏠리고 있는데 현재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에서는 만약에 그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거는 기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은 이 피청구인이 부작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관 대 기관이 붙었을 때 심판의 자격을 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돼버리면은 이후에 있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이걸 따르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 위반은 맞습니다만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이건 권한대행 때 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공격은 할 수 있으나 탄핵 소추를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법률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여야 합의로 다른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 때 여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것을 또다시 합의하라, 이것은 번복할 수 있는 이 절차 역시 없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이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세 분에 대해서 회피 촉구 의견서가 들어갔는데 세 분 다 회피해야 된다는 것은 또 정족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국민적 이런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외피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어느 정도의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헌재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것이 헌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피청구인 측에 대해서 예단이 드러난 행동을 한 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구인 측과 어쨌든 관련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연수원 시절에 서클 활동을 같이 했다는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SN 활동을 통해서 친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등, 이런 외피를 만약에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구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문영배 권한대행의 과거 SNS 팔로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SNS 팔로우 목록이 어떻게 이번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편향성에 대한 것은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판결 과정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던 어떤 이념적 편향이 있었느냐, 아니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판결을 일관되게 해왔냐, 이런 정도의 비판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거는 단순하게 SNS의 팔로워 명단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와 2011년 상간에 몇 차례 주고받은 안부 메시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상식적 수준에서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판결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모두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결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이런 정도의 주장을 가지고
문영배 대행이 편향적인 어떤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흠집을 내겠다는 정치적 주장 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까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판로 목록들을 보면 나는 피도 파란색이라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가 속에 끓인 계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로 명단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판로와의 어떤 SNS 소통 과정에서 특정한 편향성을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팔로워된 어떤 SNS 계정의 명칭이 다소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유기철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그것은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편향성이 어떻게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저희가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팔로잉한 그 부분의 내용이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때가 문제인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대통령 관련된 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의 글에 대해서 팔로잉했다 그러면 사실 물론 뭐 어떤 주고받은 말에 대해서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예단을 표출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이미선이나 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현안에 대해서 피청구인이나 청구인 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으면 이 부분은 헌재가 분명히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죠. 저는 이번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계신 의구심, 절차의 정당성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결정이 나올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는 여야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변론 제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서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하면서 당일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점, 그리고 갑작스럽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이 결정을 내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대통령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었거든요. 체포영장은 48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가처분 정도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당시 가처분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안의 경중에 대한 부분들,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안의 경중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성치훈 부의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이런 팔로우 목록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판결들, 편향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결국 판결로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영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판결을 할 때 과거 지금 최근에 밝힌 것에 따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권한쟁의가 붙었을 때 남양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팔로우와 상관없이 본인의 정치적 이념, 개인적 이념과 상관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는 판결 목록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권한대행을 기피를 주장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판결, 편향된 판결을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예. 기피회피 제척은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격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기피회피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이 나의 양심이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깥에서 보기에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법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피제, 회피제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의 그 대법원 재판 때 그 대법관의 경우는 나 조국 전 장관을 아니까 나 회피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들이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회피 촉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 대행께서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에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네. 권성동 원내대표 설명은 개인적 차원의 이제 면회다 이런 설명인데 당 지도부 투톱이 가는 걸 두고 이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는 거를 누가 믿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아주 어릴 때부터 대통령과 친했던 사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외가가 강릉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류했던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면회를 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면회를 갔던 것이 대통령실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오늘 두 명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당 지도부가 간다라고 국민들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당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인 접견인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짧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당내의 상황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당에서 어떠한 저는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과 어떤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 조금 더 신중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 접견은 다 녹음이 돼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 탄핵 심판이나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 거 아니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접견한다면 면회한다면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합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AI와 반도체 사업장에 한해서 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성취인 부의장님, 이 배경이 뭔가요? 아무래도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거는 이런 노동권의 강화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 이런 것들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니 현장에서의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나 아니면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AI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좀 찾기 위해서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이런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걸 또 바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우클릭한다라는 이런 비판 속에서 바로 우리가 입장을 선회하기보다는 일단 토론회를 한번 거쳐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러면 법안으로서 민주당의 의견이 뭔지를 확실하게 결정해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이어서 드려보면 결국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 일부 수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을 해법으로 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할 경우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충분히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각각 찬반 입장 4인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 내 존재하는 이견을 갖고 드러내놓고 토론을 통해서 입장을 좀 좁혀가는 겁니다. 만약에 52시간 이 근로 유연 관련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측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적용만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정할까를 가지고 이제 당내 토론을 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노동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드린 건데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우클릭 기조가 변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뭐 본인의 특정한 근데 그 계기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경제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든가 이렇게 상황 변화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 기조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나 정치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정책 기조가 변하는 것은 다소 조금 이례적이죠. 따라서 저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아직 믿지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외 환경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국내 정치 구조적 변경이 있거나 이래서 내가 주장했던 부분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이런 큼지막한 변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런 변화의 결과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께 어떻게 주느냐, 이것이 남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야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에서는요. 지금 뭐 우클릭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강준혜 변호사님, 지금 여권에서는 요란한 변신술이다, 또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금투세 폐지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은 반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아예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도 확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당내에서도 그렇다면은 전통적 지지층의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밝혔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조국 혁신당이야말로 민주당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국 전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고 당내 어떤 뚜렷한 대권 주자는 없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 역시 조금 더 좌측으로서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성치훈 부위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경기 북부 등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은데요.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아침 8시 기준 현재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온이 점점 떨어져 1시간 뒤인 오전 9시엔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떨어진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낮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려오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0도나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강추위에 더해 충남과 서해안 일대에는 폭설까지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4일까지 이들 지역엔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목요일까지 날씨가 계속 영하권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3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워집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역시 영하 2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쌓인 눈이 강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찾아온 이번 한파는 주말쯤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황학동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에 있던 60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어선 좌초 사고 실종자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앙시장 인근의 한 상가 건물. 건물 안팎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렸고 창문은 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건물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쳐다보니까 불꽃이 막 이래가 옆에 사람들도 사는데 이 사람부터 빨리 알려주라. 막 소방관님들한테 막 얘기해줬거든요. 불은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는데 옥탑방에 있던 6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가게들이 밀집한 시장 인근에서 발생했지만 다행히 주변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화재 조사랑 화재 감식 중에 있거든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제주도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감식반 등을 동원해 확인 결과 1일 좌초된 어선에 타고 있던 30대 인도네시아 선원이었습니다. 실종자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 사망자는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지난달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건데 합동 감식은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여객기 꼬리 쪽 기내 선반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 조사반은 화재 원인에 대해 배터리 폭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서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산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전한길 씨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를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왔던 전 씨,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정성을 놓고도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 씨가 사실 강사잖아요. 네. 한국사 강사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걸 두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전한길 씨가 굉장히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연봉이 60억이다라고 밝히는 것만큼 한국사, 특히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실력도 좋은 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이 지금 탄핵 국면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개인 유튜브라든지 뿐만 아니라 전한길 한국사 관련한 카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에도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들의 그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올리다 보니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좀 반발도 있는 것이 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글들을 올리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또 반대로 오히려 전한길 씨의 글과 영상을 보면서 본인도 집회에 직접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탄핵 국면에 있어서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전한길 씨의 지금 수험생들도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어떠한 파워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본인의 카페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2030의 청년 세대 집회 참여가 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씨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요. 그 내용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극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극단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분이 관심을 끌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부정선거였고요. 최근에 탄핵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예. 지금 극단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1월 19일에 서부지법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갔었던 대부분이 20, 30대였고 거기에 있었던 또 대부분 20, 30대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선동이 사실 영향을 미치면 사실 헌법 절차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만들 것이고 만약 지금같이 그런 우려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 주장을 네.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의도와 목적이 1월 19일에 서부지법 사태를 떠올리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런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선동이고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 씨의 행보에 대해서 시선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 씨가 경찰에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경찰에서도 전 씨의 그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자택이나 뭐 직장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뭐 옆에서 같이 경호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씨에게는 경찰에서 주는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로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환기 씨는 경찰에 그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사설 경호업체도 쓰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여러 차례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고 이게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씨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 따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여객기를 보면 동체 윗부분이 거의 다 탄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합동 감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합동 감식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소방, 경찰 또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진술, 그러니까 배터리가 원인이 된 사고일 거란 추정만 있을 뿐이지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기 내의 어떤 합선이라든가 이런 게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현장 감식을 통해서 최초 발화 지점인 꼬리 부분의 어떤 선반 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남아있는 잔여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아마 비 예보가 있어서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부 전소가 됐어도 일부 그 관련된 어떤 물질들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조사를 통해서 최초 발화 원인을 밝히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던 것처럼 보조 배터리가 이번 화재의 원인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터리는 일정 용량은 기내에 반입을 할 수 있잖아요. 들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내에 반입하는 그 배터리의 용량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고에 있어서 휴대용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배터리 화재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으로는 160W시를 넘지 않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내에 2개를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100W시가 넘지 않으면 5개까지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조 배터리는 한 37에서 75W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화재가 만약에 보조 배터리의 문제라면 그 오버헤드빈 위에 있는 짐칸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탄 거거든요. 그렇다면 승객이 이것을 휴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몸에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뭐 오버헤드빈에 넣지 않고 몸으로 직접 휴대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사고 여객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에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블랙박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회수는 됐는데 실제 그 사고 시점에서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블랙박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탑승객들이라든가 승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있었고 관련된 진술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합동 감식 결과에서 최초 발화 원인을 밝힌다고 하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규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발화 원인을 찾는 데에 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합동 감식이 끝이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서 그 수사 대상은 어떤지 또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요. 일단은 뭐 에어부산 전체적으로 검토를 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승객들 중에서 일부가 상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항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독감식에서의 뭐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본 이후에 경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뭐 블랙박스에서의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음성 기록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시동이 제대로 끝까지 걸리지 않았다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또 이를 소지했던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그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휴대 규정을 위반해서 이 소지한 게 아니라고 하면 예. 그 보조 배터리 소유자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됐던 배터리가 휴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마 탑승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다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기내 반입 물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배터리가 다시 어떤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내 휴대 규정 자체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휴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제조사 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조물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항공사고와는 별개로 제조물 자체를 만든 사람의 어떤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워낙 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라든가 물건들이 여러 회사, 중소규모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수입품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이 발화 원인이라든가 배터리 제조사라든가 그렇게까지 확인이 될 만큼 현장 감식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자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 관세를 천명하면서 관세 전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유럽연합은 다음번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의 25%, 중국산 수입품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캐나다산 원유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Number one is the people that have poured into our country so horribly and so much. Number two are the drugs, fentanyl and everything else that have come into the country. And 미국산 제품에 보복할 경우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으름장까지 놨지만 상대국들은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 휴가 때 미국에 가지 말 것도 촉구했습니다. It might mean checking the labels at the supermarket and picking Canadian-made products. It might mean opting for Canadian rye over Kentucky bourbon.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공언한 유럽연합은 부당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는 비판 여론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세 부과에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면서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입춘인데요. 입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죠. 입춘을 앞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입춘하면 입춘첩을 붙이는 행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입춘첩을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입춘첩을 붙이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봄 햇살같이 따뜻합니다.
네, 올해는 입춘 추위가 매서울 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절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봄꽃이 핀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홍매화가 피었습니다. 직박구리 한 마리가 홍매화 꽃을 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봄을 배달 왔다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주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저절로 봄꽃 앞에 머뭅니다. 강원도 강릉에도 매화가 피어 절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네, 주말쯤 추위가 지나갈 거라는 예보인데요. 매서운 추위 곧 지나가고 그 뒤에는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절기 입춘이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9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 하늘 온도는 영하 20도로 느껴지겠습니다. 지금 강원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오늘 그 밖 전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낮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철원 영하 4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 1도, 부산 5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호남과 충남 서해안, 제주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